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양 교사에서 식품화학을 담당하는 김만수입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앞에 계셨던 이제 교수님들이 시험의 유형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을 거니까 저는 그냥 생략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12주 동안에 이제 식품화학을 어떻게 강의를 할 건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다 아시다시피 기본적인 거 일단은 기본적인 이론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심화 내용들은 제가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한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3번 정도는 우리 이제 그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좀 내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아마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하고 이제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이 3월이잖아요. 그죠? 다 새롭게 시작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요 마음 그대로 계속 시험 보실 때까지 이어 나가셔 갖고 좋은 결과들이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럼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보세요. 1장 수분. 자,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오지만은 식품을 이제 가공하고 저장하고 그다음에 미생물의 생육, 그다음에 영양소나 노폐물들을 운반하고 이런 이제 운반체로서도 기능도 있고 이제 그래요. 미생물이 이제 생육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생물이 생육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식품에서 이제 악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식품에 악영향을 준다는. 그다음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기능으로는 가용성 물질들을 용해를 하는 그런 용매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콜로이드의 그 분산매로서, 콜로이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콜로이드의 정확한 정의가 뭐예요? 콜로이드의 정확한 정의. 콜로이드라고 하는 게요,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화학적인 정의가 이래요. 자,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요. 그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를 콜로이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은,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 작은 그런 입자들을 우리가 콜로이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식품의 대표적인 콜로이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유. 그죠? 그 우유에 들어있는 뭐가 콜로이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우유 속에 카제인 같은 것들이 콜로이드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콜로이드 물질들을 분산시키는 그런 이제 분산매로서의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을 수화를 해요. 수화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수화의 의미가 무슨 뜻이죠? 수화라고 하는 말, 특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는 거예요? 수화라는 얘기는 단백질 하면서 얘기 많이 들어보죠. 수화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죠? 수화. 그래서 수화라고 하는 정의는 어떤 물질이 물과 결합하는 거를 수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 물하고 결합을 해요. 그거를 수화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수화.
자, 그래서 이제 일정한 구조들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일정한 구조를 유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단백질의 2차, 3차 구조예요. 단백질의 2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형태로? 단백질의 2차 구조는 나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나선형. 그렇죠. 나선형으로.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데 뭐가 관여한다는 얘기예요. 물이 관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그리고 단백질의 3차 구조는 구의 형태잖아요. 그죠? 거기에도 물이 관여를 한다 그런 거.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데 물이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용매로서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들도 있다. 콜로이드를 분산시키는 분산매로서의 기능. 그리고 우리 생체 내에 있는 고분자들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 이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화학적 성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서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구조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뭐 선생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분의 구조는 자 산소하고 수소 두 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 산소하고 수소하고의 요 결합은 무슨 결합이냐? 이게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 산소하고 수소하고 이 결합은 공유결합. 마찬가지로 얘도 공유결합이에요. 얘도 공유결합. 이렇게.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고, 뭐, 그 앵글이, 요 각이 104.5도다. 는 얘기고. 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이제 화학결합에서 하는 말이 나와요. 자, 화학결합에서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할 때, 거기 전기음성도 거기다 좀 줄 좀 쳐놓으세요. 전기음성도. 자,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적어보세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이라고 정의를 해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경향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애가 뭐냐면은 플로우예요. 얘가 제일 커요. 플로우가 제일 커. 얘가 주기율표에서 8쪽에 있는 얘가 제일 커요. 얘가 얼마냐면 값이 4.0이야. 4.0.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애가 3.5인 산소예요. 산소. 그리고 탄소가 2.5. 그리고 수소가 2.1이에요. 2.1. 이렇게. 뭐 기타 뭐 더 있는데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스님들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이 산소의 전기음성도 값이 얼마예요? 이게 3.5죠. 그리고 얘는 2.1이죠. 2.1. 그죠? 산소는 3.5고 수소는 2.1이에요. 그죠? 그럼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전기음성도 값이. 산소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원자가 전자를 끌어다니는 경향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전기음성도 차이가 생기니까, 산소 원자는 수소 원자로부터 전자를 이렇게 가운데 놓고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원자를 자기 쪽으로 더 이렇게 끌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끌어간다. 응? 그러다 보니까는 얘는 뭐를 띠게 돼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플러스. 왜?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 그리고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로 이루어진 게 원자지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양성자의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는 항상 어때요? 원자는. 양성자의 숫자하고 전자의 숫자는 항상 동일해요. 동일하다고. 동일해. 그래서 항상 원자는 중성 상태예요. 항상 원자는 중성 상태야.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공유를 하면 되는데 전기음성 차이 때문에 산소 쪽으로 이게 더 끌려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수소는 양성자만 남는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걸 띄고 있는 애가 야만. 그래서 얘는 부분적으로
이와 같이 양전하를 띠게 돼요. 양전하. 그래서 요 델타의 의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부분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부분적인. 부분적인.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뭘 띠겠어요? 얘도 플러스 부분적으로 이렇게 양전하를 띠겠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두 개를 띠겠죠? 그지? 마이너스를 띠겠네. 그죠? 그래서 얘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음전하를 띠게 돼요. 음전하를. 이렇게. 자, 지금 이제 그 내용이에요. 자, 화학결합에서 서로 다른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할 때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동일하게 분할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동일하게. 응?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자가 불균열하게 분포하는 그런 결합은 뭐를 띠게 돼? 극성을 띠게 된다. 그런 거죠. 극성을 띠게 된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동일하게 분포를 하게 되면은 뭐를 띈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전기 음성도를 동일하게 띄어. 그러면 뭘 띄겠어요? 그러면 비극성을 띈다. 예를 들어서 탄소, 이렇게. 그죠? 탄소의 전기 음성도 똑같 2.5, 얘도 2.5. 같이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 전자를 어떻게 해? 말 그대로 공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공유를 할 수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걸 안 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 때문에 물 분자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그런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동일 분자상에 뭐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런 구조를 우리가 쌍극자 구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쌍극자 구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들 보시면은 이제 전기 음성도가 산소 쪽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수소로부터 전자를 끌어당긴다. 그지? 그래서 산소 쪽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띠게 될 것이고, 그리고 수소 쪽은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띠게 돼. 그래서 이게 동일 분자상에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갖고 있는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구조를 쌍극자 구조다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쌍극자 구조. 자, 그래서 이렇게 쌍극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뭐를 할 수가 있다?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자,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산소가 또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 보시죠.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지? 그럼 자, 이쪽 물 분자의 수소하고 얘하고 이쪽 물 분자의 산소하고 서로 극이 다르죠. 그럼 서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서로 결합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결합을 뭐라고? 이런 결합을 수소 결합이다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 분자들은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 결합 때문에 이 물 분자가 아주 비특이적인 그런 특성들을 가지게 돼요. 비특이적인 특성들.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은 물 분자와 식품 성분의 결합할 때도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수분의 구조. 그래서 수분의 구조는 이와 같이 쌍극자 구조로 되어 있다. 그죠? 쌍극자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원자들이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뭐를 극성을 띠게 될 것이고, 그리고 차가 없다면 비극성을 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 분자는 이렇게 쌍극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물 분자들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고, 또 물론 물 분자뿐만이 아니고 식품 성분들하고도 또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결합? 그것도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수소 결합을. 그래서 아까 왜 처음에 그런 얘기, 우리 이 서론 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고분자 구조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준다, 물이.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단백질에 있는 2차 구조, 그 2차 구조에 있는 플러스하고 물하고 결합하고, 그죠? 그래서 그 구조를 이렇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하는 거. 그래서 구조에서 스님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물 분자는 쌍극자 구조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잘 좀 이해 좀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한 거는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수분의 성질이에요. 성질. 자, 그래서 물 분자의
비대칭성에서 유래하는 정기적인 성질로 염류와 같은, 거기 염류에다가 좀 줄 좀 쳐놓으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염류. 특히 뭐 대표적인 염류가 뭐야? 뭐 알카리염으로 또는 뭐야? 중성염으로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그지? 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염이라는 말이 바로 그 옆에 나온 거야. 이온 화합물들을 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온 화합물들을 염이라고 한다. 근데 중성염이래요. 예를 들어서 중성염. 그러면은 이온 화합물이 서로 결합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중성이 된다, 그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성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얘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중성염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자, 얘가 물에 녹으면 어떻게 돼요? 물에 녹는 거를 우리가 해리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해리, 그지? 그럼 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돼요. 근데 얘네들이 결합하면은 서로 뭐예요? 이 전체는 뭐를 안 가져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안 갖잖아. 그러니까 중성 상태의 염이란 말이야. 중성 상태의 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알카리염 그러면 얘가 녹으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녹으면 무슨 알카리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걔가 물에 녹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알카리가 된다는 얘기야. 알카리. 산성염 그러면 얘가 물에 녹으면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염이라는 표현. 그래서 염류와 같이 이렇게 이온 화합물들은 물과 쌍극자 이온의 결합에 그래서 물에 잘 용해가 된다 해갖고 나온 게 뭐냐면 해리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해리 에너지. 아마 영양사 준비하실 때는 아마 이런 해리 에너지에 대한 얘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자, 우선 해리 에너지의 정의부터 한번 보세요. 자, 이온 화합물이 이온으로 각각 분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거를 뭐라 그런다? 그거를 해리 에너지라고 한다. 그죠? 이온 화합물인데, 지금 이온 화합물, 그러면 지금 얘죠, 얘. 그죠? 얘. 얘가 어떻게, 각각의 이온으로 이렇게 해리하는데 필요한 힘을 해리 에너지라고 한다. 그런 거예요. 해리 에너지. 그래서, 이 해리 에너지는 이온 화합물이 어떤 용매에 쉽게 쉽게 녹는 정도는 해리 에너지가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그죠? 자, 얘가 이렇게 해리가 되는데 여기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리 에너지가 자, 이렇게 중성염 상태에서요. 이렇게 이온 상태로 이렇게 분해가 돼. 근데 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어떤 힘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냐, 그죠? 힘이. 근데 여기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지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해리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적은 힘이 들어가서 이렇게 쉽게 된다. 그럼 해리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걸 나타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온 화합물이 어떤 용매에 쉽게 녹는 정도는 해리 에너지가 얼마나 적으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 자, 그래서 해리 에너지는 해리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볼게요. 해리 에너지 공식. 자, 해리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기서 요 D는 뭐냐면 이거는 유전항수 또는 뭐 유전상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전항수. 자.
자, 여기가 R2, 여기가 전하 이온 E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가 각각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 반경이 R1, R2인 이온으로 해리가 되는 거죠. 그게 해리 에너지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리가 된다.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이 힘이 뭐예요? 이게 해리 에너지다. 그런 얘기야. 지금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세요. 자, 해리 에너지는 두 전하 간의 거리의 제곱, 그리고 유전 항수에 반비례해. 그죠? 자, 유전 항수하고, 그 다음에 반경이 R1, R2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지? 그리고 뭐에 비례해요? 전하 E1과 E2에 비례하죠. 그지? 유전, 해리 에너지는. 이 공식 보면 그렇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유전 항수가 커요. 유전 항수 값이 크단 말이야. 이게 커. 그러면 해리 에너지는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걸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작겠지요. 그지? 유전 항수가 크면은 해리 에너지. 그러니까 작은 힘이 들어가도 쉽게 어떻게 된다고? 쉽게 이온으로 해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작은 에너지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반경이 R1, R2. R2의 이 제곱에 반비를 해요. 반비를 한다.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유전 항수 값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노말 펜탄이 있어요. 노말 펜탄. 그리고 또 비교하는 게 물. 이렇게 물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노말 펜탄 같은 경우에는 유전 항수 값이 얼마냐면은 1.84예요. 1.84. 그거에 비해서 자, 물은 얼마냐면은 78.54.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소금을 유기용매인 이 펜탄에다가 녹이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힘이 들어가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소금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주 잘 녹는다. 그런 얘기야. 왜? 유전 항수가 크기 때문에. 물에는 유전 항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용매에 잘 녹느냐, 요거를 나타낸 것이 바로 유전 항수, 즉 해리 에너지다. 그래서 이 해리 에너지에서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그 염이라는 형태의 물질이 어떻게 생긴 거다. 염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네들은 이온 화합물들을 염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그런 염류들은 해리 에너지가 어떤 게 더 크냐 작냐, 즉 어떻게 빨리 해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찾는 방법은 요 공식 갖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해리 에너지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해리 에너지는 뭐에 반비례? 유전 항수하고 또는 뭐 유전 상수라는 표현도 써요. 유전 항수하고 그리고 이 반경이 R1 그리고 R2 이 직경의 이 제곱에 반비례한다 하는 거죠. 그죠? 반비례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커져도 해리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 그러니까 작은 힘이 들어가도 어떻게 돼? 이온 화합물이 뭐로 분해가 된다고요? 이온으로 분해가 될 수 있다. 그거야. 이온. 지금 핵심이 그거예요. 이온 화합물이 있는데, 이 유전 항수에 의해서도, 누가 더 빨리 될 수 있고, 천천히 될 수 있고, 뭐, 이런 거 찾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다 하는 거. 그거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선생님들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하라고 하는 거 한번 보시죠. 수하. 자,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중에서 침수성기가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주위에는 물 분자들이 수소 결합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왜 수하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쉽게 표현한 게 그죠? 어떤 물질이 물과 결합하는 거. 그죠? 즉 물과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을
수하라고 한다. 그런 거야. 수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바깥쪽에는 친성기들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소성기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 소성기 장기들 한번 보세요. 자, 소수성 장기들이 식품 표면에 존재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소수성 물질이에요. 소수성 물질. 그럼 이제 여기에 물 분자들이 이제 이렇게 자, 요런 형태로 이렇게 물 분자가 이 소수성 그룹하고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는 형태예요?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형태가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형태라. 그러니까 소수성 그룹하고는 물 분자들은 이렇게 물 분자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친수성기가 표면에 친수성기들이 있어요. 친수성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렇게 여기에 또 모두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소 결합도 이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친수성기가 있을 때는 이 물 분자하고 이 친수성기하고 수소 결합을 하고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소수성기가 있으면 그렇게 그냥 물 분자끼리 결합해서 이렇게 소수성기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형태. 이렇게. 형태.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소수성이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물 분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요거. 지금 얘도 마찬가지 소수성이 아닌 이제 조금 이제 그 응용이 돼 갖고 이렇게 지금 소수성기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물 분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깥쪽으로. 이게.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게 거기 보면은 뭐 시네리시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아래에 보면 나오시죠? 바로 요거예요. 시네리시스 현상이 돼버린다. 이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게 거기 뭐 식품 가공에 의해서 전분에 노화할 때, 전분 노화할 때. 그러면은 원래는 식품에서 정상적일 때는 어때요? 정상적일 때는 당연히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이 바깥쪽은 뭐가 그 식품에서 친수성기를 띠겠죠. 바깥쪽은. 그죠? 아니 그래야 물하고 결합을 할 거 아니야. 바깥쪽은 친수성기를 띠고 그리고 안쪽은 소수성기를 띌 거란 말이야. 이렇게 정상적일 때. 근데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 중에서요. 또는 저장하는 과정 중에서 소수성 안쪽에 있었던 소수성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시네리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두부 만들 때, 두부 만들 때, 그리고 치즈 만들 때, 이럴 때 이 시네리시스 현상이 생겨요. 나중에 이제 그 단백질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더 나오니까 아무튼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소수성 그룹끼리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수성 그룹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물 분자들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이 결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마찬가지로 소수성이고 얘도 이게 소수성이면 이 사이에 있었던 물 분자들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물 분자가 이렇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얘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끼리 뭐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들끼리 결합을 한다고. 예. 그래서 이런 결합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결합을 소수성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수성 결합. 그래서 그 소수성 결합의 식품의 예들이 거기 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식품 가공 공정 중에서 전분이 노화할 때 이와 같은 현상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치즈 만들 때에도 안쪽에 있었던 소수성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그 소수성기 주변에 있었던 물 분자들이 빠져나가 버려. 그죠? 원래는 얘가 친성기하고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었던 것이 소수성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니까는 물 분자가 결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수성들끼리 이제 결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시네리시스 현상이다 하는 것이 두부 제조할 때 나중에 또 자세히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분의 기능 한번 보자. 자, 식품 중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에 용매로서 작용을 한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 식품 안에서, 식품 성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인 변화 있죠. 화학적인 변화. 식품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인 변화에 물이 뭐로? 용매로서 작용한다. 용매. 용매로서 작용한다. 하는 거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영양물질, 산소, 노폐물,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그런 이제 운반체로서의 기능도 있다. 그다음에 뭐 체온을 조절해주고, 뭐 체액의 pH, 삼투압, 그다음에 뭐 열을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 자,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고분자 화합물의 정확한 정의가 뭘 것 같아요? 고분자 화합물, 분자량이 큰 거. 그죠? 분자량이 큰 애를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한다고. 근데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애들은 우리가 고분자라고 정의를 해요.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그런 화합물들은 우리가 고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분자 화합물. 자, 친수성 고분자 화합물. 그런 예로, 식품의 예로 어떤 애들이 있느냐? 대표적인 것이 전분이나 단백질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그런 친수성의 고분자 화합물. 그러니까 전분이나 단백질이 있다. 자, 그런 애들을 물이 어떻게 콜로이드 용액으로 바꿔버린다. 아까 콜로이드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는 물이 전분이나 또는 단백질을 용해를 하는데, 용해를 하는데 어떻게 용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분자량이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는 크고 10의 마이너스 5승보다는 작은 입자로 이렇게 분해를 해놓는다. 그런 거예요. 녹여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녹여놓는다. 자, 그래서 물의 함수량에 따라서 이 콜로이드 용액이 뭐가 될 수 있어요? 가역적으로 졸이 될 수도 있고 또 겔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겔. 졸이 뭐예요? 졸. 졸이 무슨 뜻이죠? 졸이라고 하는 말? 콜로이드가 유동성인 것을 졸이라고 정의를 해요. 콜로이드가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흐를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죠? 흐를 수 있다. 그게 졸이에요, 졸.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식품의 예로 대표적인 게 우유. 그러니까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지방이나 또는 단백질인 카제인 같은 것들이 지금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유 그 물 안에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겔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얘가 유동성을 상실을 한 거죠. 그지?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해서 일정한 모양을 갖는 것을 우리가 겔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졸이나 겔이나 다 어떤 물질이에요? 콜로이드 물질이야. 그지? 그래서 콜로이드 물질이 유동성을 띠는 것은 졸. 그리고 콜로이드 물질이 유동성을 상실하니까 수분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일정한 모양을 갖는 것을 겔이라고 한다. 그런 거지.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무슨 뭐 푸딩이라든지 뭐 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뭐 묵 이런 것들이 그죠? 대표적인 예들이. 자, 그래서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 얘가. 그리고 5번째 기능을 보시면은 생체 고분자 구조를 유지시켜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수화를 해서 생체 고분자를 유지를 시켜준다. 생체 고분자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단백질의 2차, 3차 구조. 2차 구조와 3차 구조를 유지하는데 뭐가 사용이 되느냐? 바로 이 수소 결합이 사용이 돼요. 수소 결합이. 그래서 기능에 대한 말씀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수분의 형태야. 형태. 네?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그죠? 선생님 다 아시다시피, 자유수하고 결합수.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유수의 특징, 결합수의 특징 한번 보시죠. 자, 자유수의 특징 보면 첫 번째, 염유. 자, 염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염유라고 하는 게. 그죠? 염유. 그러니까 얘가 녹으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온이 된다는 얘기야. 이온이 되는 그런 물질들. 염류, 당류, 그리고 수용성 단백질을 용해를 해. 용해를 해서, 용해를 하는, 그래서 용매로서 작용하는 물이다. 다 아시는 거고. 자, 식품을 건조할 때 쉽게 제거가 될 수 있다. 0도씨 이하에서 쉽게 동결된다. 미생물이 번식에 이용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미생물이 이용한다는 것은 식품의 변질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미생물이 이용한다는 의미는 변질을 갖다 온다. 그 다음에 비점, 융점이 높다. 비열 표면 장력, 점성이 크다. 다 이거는 왜 그래요? 비점, 융점이 높고 비열 표면의 장력, 점성이 큰 이유. 뭘 것 같아요? 이유가 이게 수소 결합을 해서 그래요. 수소 결합을 해서.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있고 여기 액체 상태에 암모니아. 여기 암모니아가 있고, 여기 물이 있고. 자, 물에 끓는 점이 몇 도예요? 100도. 어느 점이? 0도죠. 0도. 그죠? 0도. 자, 얘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78도예요. 끓는 점이 마이너스 78도.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물 100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100분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100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물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물의 분자량이. 물의 분자량. 18이잖아.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에요. 그럼 분자량이 어때요? 서로. 물의 분자량이 18이고, 그리고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17이에요. 그럼 서로 어때? 비슷하죠? 그런데 끓는 점 봐봐.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지? 아니, 분자량이 비슷하면 비슷한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비슷한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분자량이 하나는 18이고 하나는 17인데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전부 다 뭐를 해요? 100개가 다 수소 결합하고 있다고. 예. 근데 얘는 전부 이렇게 플러스만 띄고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만. 그러니까 결합을 안 해.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자, 요거 한 분자를 날려버리려고 그래. 이거를 이제, 기화시키려고 그래. 기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 물 한 분자 이거 기화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결합한 이 100개의 결합을 다 끊어줘야지 얘가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끊어지기 위해서 여기 뭐를 집어넣어줘야 돼? 이거 끊기 위해서, 결합을 끊기 위해서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죠. 그게 열이야. 그죠? 열. 그래서 물은 100도가 돼야지만 이게 기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혼자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분자량이 얘보다 더 작은 메탄이 있어요. 메탄. 요 액체 상태의 요 메테인은 16이에요, 16.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엄청나게 빨리 날아가 버린다. 그거 전부 뭐냐면 얘네들은 이게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 이렇게 날아가기 쉽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점, 융점, 비열, 표면의 장력, 점성, 이게 다 큰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수소 결합 때문에 그래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다른 분자량이 비슷한 이런 애들에 비해서 비점과 융점이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 높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뭐 따라서 자유수는 식품 변질에 관여하는 효소 반응 또는 비효소적 반응 및 미생물 증식에 이용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적인 반응, 비효소적인 반응, 그리고 미생물의 증식. 그래서 이 자유수에 의해서 어떻게 자유수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식품이 변질이 잘 된다 그런 얘기예요. 변질이 잘 된다. 뭐죠? 자, 그거에 비해서 이제 결합수의 특징들을 한번 보시죠. 자, 식품 중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자와 이미 결합이 되어 있는 거야. 말 그대로 결합수니까. 그죠? 이미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질에 대해서 얘는 뭐로? 용매로서 사용이 안 돼요. 그죠? 안 된다고.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 0도씨 이하는 물론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도 얼잖아요. 거기다가 좀 가로치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수증기압이 낮기 때문에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 자, 수증기압이 낮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죠? 수증기가 잘 된다는 얘기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증기가 잘 된다는 얘기,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증기압이 낮다. 잘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잘 안 된다. 이유가 뭐죠? 잘 안 되는 이유가? 이유가 잘 안 되는 이유. 자유수에 비해서 수증기압이 낮단 말이야. 그래서 자유수는 100도씨에서 날아가죠. 근데 얘는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안 날아간다 이거야. 그 이유가. 그렇지. 어떤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합 끊어지지 않기 전에는 날아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미생물이 발화와 번식에 이용되지 못한다. 그죠? 그럼 이제 식품 변질에 관여하는 그런 물은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증식에 관여하는 물은 자유수다. 그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다. 그죠? 자, 밀도를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죠.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 그죠? 부피분의. 밀도를 구하는 부피분의 질량.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 얘가 자유수예요. 이건 결합수고. 그러니까 자, 똑같이 뭐 100분자가 있다고 예상을 하죠. 물 이렇게 100분자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얘는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식품 성분. 그지? 결합수니까. 그지? 결합수니까. 지금 요런 애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100분자가 마찬가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자유수하고 결합수의 밀도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자유수와 결합수의 물의 부피는 어때요? 물의 부피. 물의 개수가 어떠냐고, 개수. 물의 개수가. 자유수하고 결합수의 물의 개수. 똑같이 100개라고 그랬잖아요, 100개. 그게 똑같단 말이야. 부피는 같아요. 물의 부피는 같다고. 그런데 지금 차이 나는 게 뭐예요? 질량에서 차이가 나겠죠. 그지? 누가 더 커요? 결합수가 더 크겠죠. 왜냐면 얘는 요만큼의 질량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요만큼의. 그지? 얘는 요거 하나의 질량인데.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질량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량이 커지니까 밀도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지? 그래서 자유수에 비해서 결합수가 밀도가 높다. 그지? 크다. 거죠. 다음에 식품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 물이다. 그래서 수분의 형태, 그래서 크게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 자유수와 결합수 형태로 되어 있다 하고 개개의 특징들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양을 측정하는 방법. 도대체 얼만큼 들어있는지 그 양을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은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 이게 뭐 제일 중요하겠죠. 그지? 식품 자체가 갖고 있는 수분의 양하고 또 여기에 모두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대기 중에 수분 함량. 자, 이거를 앞으로는 뭐라고 우리가 부르냐면요. 이거를 상대 습도라고 부를 거예요. 상대 습도. 그래서 상대 습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을 우리가 상대 습도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은 일단 식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상대 습도가 영향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상대 습도가.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고려를 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 봤더니 두 가지가 있다 이거. 두 가지가. 하나가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봐왔던 것들이죠.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AW. 자, 그래서 평형 수분 함량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식품을 우리가 자연계에 그냥 방치를 해둬요. 이렇게 있으면, 자, 얘가 식품이에요. 자, 이게 방치를 해둔다고. 자, 그러면은 만약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 즉 상대 습도 있죠. 자, 상대 습도가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보다 많은 경우,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식품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거를 흡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흡습 이렇게. 자, 그러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 어떤 경우예요? 식품 속의 수분의 함량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함량, 즉 상대 습도보다 클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반대로 클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식품 속에 있었던 수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걸 탈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탈습.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식품을 자연계에 이렇게 방치를 해두잖아요. 방치를 해두면은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을 해요. 계속 반복을 한다고. 자, 그러다가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어떤 경우냐면은, 자,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함량하고 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함량이 같아질 때가 있어요. 이게 계속 흡습과 탈습을 막 반복하다가 보면은, 자, 그럴 때는 이제 더 이상 흡습과 탈습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함량하고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함량이 같기 때문에 더 이상 흡습과 탈습을 안 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함량,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거를 바로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응?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함량하고 그리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함량이 같아질 때 더 이상 흡습과 탈습을 하지 않을 때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우리가 평형 수분 함량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이게 75%가 나왔다 이거예요. 75%. 예? 그래서 평형 수분 함량이 75%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게 오늘 측정한 거야, 오늘. 자, 내일 측정할 때도 똑같이 75%가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자, 선생님들 어떨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나오지 않는 이유. 오늘 측정했을 때 75% 나왔는데 내일 측정할 때 75%가 안 나온단 말이야.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래요. 물론 75% 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더 높거나 낮을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항상 상대 습도는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를 하기 때문에. 즉, 오늘 이 강의실에 지금 이 시간에 온도와 습도가 내일 이 시간에 온도와 습도하고 같다는 보장이 없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형 수분 함량으로는 그래서 이게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을 나타내기가 제한적으로만 나타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가능하겠어요? 어떤 경우에? 밀폐된 공간 내에서는 가능하겠죠. 이렇게 밀폐를 해. 여기 식품을 놓고. 그러면 이 뚜껑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이 안에 있는 상대 습도는 어때요? 일정하겠죠. 그지? 이 뚜껑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는 한은. 그지?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평형 수분 함량으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런 때는. 그지?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나타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수분 활성도다. 그런 얘기예요. 수분 활성도. 그래서 요 수분 활성도에 대한 말씀은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